경제 리포트 권혁중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세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밤 9시에. 그래서 미리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2 통상협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제들이 올라갈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2+2 통상협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의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죠. 예. 그때 언급된 3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역균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선업 협력 방안, 세 번째가 액화 천연가스였어요. 예. 이 세 가지가 아마 아젠다 세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게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 가시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한국과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나 통상장관이 만나서 함께 이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걸 알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아마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협상은 미국 측에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성사가 된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사실상 아쉬운 사람이 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너무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급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예상외로 너무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순응을 해줬는데 지금은 서로 맞보복하면서 맞보복 관세하면서 한쪽은 145% 또 한쪽은 125% 이러면서 중국이 예상외로 너무 강하게 이제 대응하고 있으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채권 자경단이라고 이제 보통 시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매도세가 너무 나왔죠. 그러니까 네.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엄청 팔았습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단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는 외면이 생깁니다. 이게 또 기업에 영향을 미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예. 시간을 줘서 그러면 뭐 기업들은 사실 돈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 늘리지도 못할 뿐더러 뭐 무엇보다 또 미국 그 부채가 지금 5경 원이 넘어가는데 금리 높아지면 미국도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채권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찔하게 좀 만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애플 민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올 거고, 무엇보다 관세로 인해서 뭐 애플 제품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무엇보다 지금 반 트럼프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예.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약간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표하고 있고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 이 적수는 누구냐?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아까 금방 얘기했던 이 채권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지금 돼서 예. 지금 우선 협상 5개국을 뽑았어요. 그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먼저 제안을 해서 얘기 나눠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우리에게는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개 나라를 콕 집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했어요. 미국 쪽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적자국을 순위로 이제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순위는 우리가 유럽 빼고요. 유럽연합 빼고는 한 8위에서 7위 정도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쪽이랑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EU에서 어떻게 이제는 미국과 협상하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섣불리 뭔가 우리 카드를 제시하거나 이러면은 또 뒤통수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은
빨리 일단은 협의 과정입니다. 이건 협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아젠다가 뭔지, 의제가 뭐, 미국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천천히 시간 끌기로 가면은 쫓기는 건 지금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리한 대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전략을 다 짜고 지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라고 말씀을 좀 강조하셨는데 네. 협상과 협의는 어떻게 저희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의는요, 그냥 무슨 얘기할까, 그냥 서로의 카드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상은 이 카드를 꺼내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 아니면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카드, 우리의 카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 그런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쇼를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예. 일본의 협상에서처럼 깜짝 등장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대비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 협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가서 2+2 때 협상하고 오면은 아마 일본에서 엄청나게 아실 겁니다. 마가 모자 쓰고 빨간 모자 쓰고 협상했던 일본 대표단, 그게 네. 엄청난 일본에서도 반발이 되게 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갖고 협상하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과 일본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던 건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근데 우리나라와 협의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뭔가를 좀 끌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이번에 협의 장소가 이제 재무부 청사입니다. 근데 이 재무부 청사가 네. 약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콜을 할 수 있어요. 잠깐 보자, 이쪽으로 와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예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다 똑똑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얘기하면 네. 이렇게 이제는 원래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방위비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일본처럼 뒤통수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일본은 아무 대비 없이 갔다가 진짜 방위비 부담 요구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만났을 때 트럼프가 방위비 얘기했고 그리고 네. 또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동차 얘기했죠. 자동차 얘기 두 가지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도 자동차를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무역 적자 해소에서 얘기도 했고, 자동차 얘기하고, 방위 부담 얘기하고, 이게 원래 없던 얘기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압박을 준 거죠. 그것도 재밌는 게, 협의도 안 됐는데, 협상도 안 됐는데, 본인 소셜에다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일본이 잘해줄 거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또 쇼를 해갖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 아니까 아마 우리도 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업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일정에 참여하는 거는 아직 미국과 우리나라에는 아는 바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목표 아마도 관세 파장의 최소화해야 되겠죠? 어떤 전략으로 갔을까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나는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최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국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관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조금 유화적인 모습으로 갔는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상호관세 부분은 유예받는 쪽, 유예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품목관세라고 해서 이제 콕콕 몇 가지를 찝어서 지금 25% 관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딱 25% 지금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풀어야죠. 이거는 그래서 안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품목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웬만하면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상호관세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전략은 유예받는 쪽으로 가고, 품목관세에 아예 이거는 빼지를 못하겠지만
관세율을 낮춰주는 쪽에서 아마 서로의 카드를 좀 내밀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제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뭔가 이제 품목 관세에서 관세를 좀 낮추려면 우리도 다른 걸 또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예민한 문제가 사실 미국 쪽에서 가장 원하는 게 LNG 가스전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이 현실화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스전이 그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전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본인 나라에 있는 굴지의 오일 회사도 포기하고 나온 곳이에요. 땅이 다 얼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이프를 어떻게 심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 엑슨모빌도 다 포기하고 나온 건데 이거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 들어가죠, 인력 들어가죠, 뭐 기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콕 집어갖고 일본, 대만, 우리나라 콕 집어갖고 야 투자해 이러니까 예. 우리는 사실상 하고 싶지 않죠, 이거. 그런데 안 하고 싶죠. 예. 안 하고 싶죠, 당연히. 뭐 돈 들어갈 거 왜 하겠습니까? 근데 워낙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아마 제시할 수 있는 게, 이게 전체는 못 내고 우리가 그 일부 지분 투자, 이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빼기는 그렇고 일부 지분 투자를 할게.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좀 제시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업도 사실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게 속된 말로 뭐 국뽕은 아닙니다. 국뽕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조선업을 잘해요. 진짜 지금의 그 컨테이너선이나 거의 7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을 굉장히 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우리나라 전화를 걸어갖고 조선업 협력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선업 우리가 조금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카드를 내밀어서 우리의 이 한미 FTA 정말 한미 FTA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사된 이 한미 FTA를 자유무역 협정을 잘 지켜내는 선에서 좀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자꾸 바꾸고 있어서 중국의 관세도 뭐 더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도 트럼프 말에 이제 신뢰를 많이 두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하루 아침에 바뀌면은 하루 아침에 말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죽하면은 뉴스 볼 필요 없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 SNS 그 밤잠을 못 주무세요. 지금 저기 여의도 증권가에 계신 분들은 잠을 못 자요. 그 본인 그 트럼프 대통령 소셜 보느라고 무슨 얘기할까? 그 말 한마디에 환율 움직이죠, 시장 움직이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하죠, 사실 피곤한데 그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하지만 아무리 뭐 신뢰가 떨어지다 하더라도 일국의 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도 도움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어쩌면 그런 걸 또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다음 행보로 바이든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동안의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을 보면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었고 반도체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예 없애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법안 자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런 정책들을 지울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이런 그린 뉴딜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폐지는 못할 거고요. 예를 들면 상하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건 받기 힘들고, 그래서 아마 아예 폐지보다는 세액공제 축소로 아마 갈 거다. 지금 그게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 많이 투자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약 그 당시에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 때 6조 투자해갔고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건설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이제 완공이 돼갖고 거기서 로봇이 막 움직여서 자동차 만들어내고, 그때 투자한 거예요. 그때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발효되자마자 6조 투자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7,500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안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투자했나 미국 그러게요. 쪽으로.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배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LG 엔솔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 IRA 믿고선 뭐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보조금 혜택 받고 있는데 이것도 없애겠다 그러면 아니면은 감소된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럴 바에야 미국에 왜 투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괜히 믿고 투자했다가 자꾸 이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얘기 믿고 그 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6조 원 투자했다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맞아요. 했는데도 품목관세 25%를 그대로 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조율하냐고요. 근데 네. 그 정의선 회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메타플랜트 공장 그러니까 착공식 했을 때 그때 이제는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예. 뭐 이제는 관세는 나라와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다 보니 뭐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 없죠 이제는. 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내둘러서 좀 편한 것 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미국과 그럼 협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되느냐 이 협상을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좀 뜨겁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협상이 아니라 협의에서 이제는 끝내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정하는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또는 뭐 인하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2.75%로 네. 계속 동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일단 환율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일단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금리가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흐르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더 미국 쪽으로 돈이 흐르게 되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제 더 치솟게 돼요. 물론 최근에 와서 약달러 기조가 나오면서 그나마 좀 환율이 1,420원대, 오늘은 또 1,430원대로 갔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1,480원대도 갔었는 적이 있었거든요. 4월 9일 날. 그때보다 많이 낮아졌는데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환율 더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환율 때문이라도 살짝 동결로 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계 부채도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가계 부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동결하지 않았을까라고 봤는데 저는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지금쯤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되고 이런 점에서는 아마 금통위에서도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값도 좀 여쭤볼게요. 네. 계속 금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어서 급등 급락. 이거 언제쯤 안정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집에 있는 금 팔까 말까. 팔지 마십시오. 네. 안 팔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게 작년부터 계속 질문 받았던 건데 네.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매크로 환경이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 안 파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왜냐하면 네. 금이 올라갈 이유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일단 달러 약세 나오죠. 금리 인하 부분, 이제 분위기가 금리 인하 부분이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값은 국제 투자자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반대로 갑니다. 달러랑. 네. 그래서 이제 금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지금 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불안감 지속되고 경제적 불황도 온다 막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금, 달러, 미국 채권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약세죠. 그다음에 뭐 채권 지금 막 흔들리죠. 야, 믿을 만한 건 역시 금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년 초까지 아마 트로이 온스당 국제 금 시세가 한 4,0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 3,4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4,000달러까지 가면은 진짜 엄청난 거죠. 아니, 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네. 지금 사겠다는 분들은요. 사시라고 그러니까 하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네. 일단은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소액이라도 그냥 골드뱅킹
그냥 은행 가셔서 네. 금통장 하나 정도는 만드시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그냥 조금씩 이제 넣어놓으시면은 그게 그람수로 찍혀요. 예. 금통장은. 그래서 이제 뭐 쌓이는 재미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그게 또 더 오르면 이게 장기적인 상품이니까 금 투자하는 건 그래서 네. 너무 뭐 지금 순간 뭐 흔들려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지금 금값은 계속 오르는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연출되고 있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 금은 제 개인적 생각인데 급하지 않으면 안 파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경기가 어려울 때 타격을 받는 곳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대책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했으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아마 울상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지금 길거리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다 임대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부족하다고 당연히 느끼고요. 예. 소상공인분들 만나면 가장 원하는 걸 뭘 원하느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게 오래된 이슈긴 해요. 사실 예. 이미 끝난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게 끝난 이슈가 아니거든요.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안 됐다라고 지금 대부분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뭐 지난 윤석열 전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약속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이걸 원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경기가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경기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뭐 국가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뭐 추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추경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도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또 한 번 더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내수 살리기에 일단 빨리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 가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만 만약에 경제 정책 방향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네. 지방 부동산 살리기 좀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건설사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 지금 맞아요. 광주 전남 지역에도요. 남양건설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남광건설도 이제 전남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건설사인데도 작년 8월에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고 해서 지방 중소건설사가 무너지면 일거리가 끊깁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지방 부동산을 좀 어느 정도 살려주는 게 저는 뭐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